제목을 제가 처음에 이제 세대 통합 공동체 비전이라고 했다가 이제 아름다운 노화라는 거는 제가 평소에 그 뷰티풀 에이징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거는 2004년에 제가 책을 쓰면서 뷰티풀 에이징에 대해서 썼는데 얼마 전에 우리 창봉 장관님께서 뷰티풀 에이징을 처음 들으신 것 같은 말씀을 하셔서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액티브 에이징, 석세스풀 에이징 뭐 그런 개념보다도 더 포괄적으로 쓰여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한번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차원으로 제목을 붙였고요. 그다음에 창조적 노화도 제가 그 노인들이 스스로 복지를 만드는 자조복지, 셀프 웰페어 시스템을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그런 의미로 셀프 웰페어를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8월 달인가에 어떤 교수님이 창조적 노화라는 개념으로 또 수필을 하나 쓰셔서 이런 게 여러 가지가 들어맞는 개념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 우리 함께 좀 새로운 거를 생각해 보는 의미로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또 아름답게 노화해 간다는 거는 우리 모두에게 같은 문제로 다가오는 거기 때문에 제목을 아름다운 노화, Beautiful Aging으로 잡았습니다. 처음 제가 우리 소장님께 보낼 때는 제목을 Designing for Your Later Life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붙였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서 노년기,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노년기는 오지만 우리의 그 후기의 삶을 어떻게 디자인하는가, 디자인 for our life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을 하는데 새로운 개념으로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을 어떻게 세대 통합을 하느냐, 그러니까 혼자서 개인이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다른 세대들과 어떻게 관계 맺으면서 가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겠다는 생각 때문에 Design for Our Later Life라고 붙였습니다. 이 제목은 제가 비단 노년기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학교에 있을 때부터 젊은 학생들과 더불어서 항상 노인 문제를 얘기할 때 Designing for Our Later Life라고 개념을 가지고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캐나다에서 오는 그 소식지에서 우리의 그 Future of Aging에 대한 얘기를 하는 가운데 팬데믹 이후에 이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인터제너레이셔널 bonds를 어떻게 확대시켜 나가겠느냐,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점점 그 이모셔널 웰니스에 대한 그 노인층들의 감정적인 그 웰빙, 이모셔널 웰니스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이 기회가 오히려 인터제너레이셔널 커넥션을 만드는 레버리지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한다. 그런 아티클을 보면서 이것도 우리가 인터제너레이셔널 그 솔리다리티의 문제와 연계를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로 생각하고 한 번 더 세대 공동체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게 연결이 될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팬데믹 락다운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제 모든 에이지들에게 새로운 방안, 어떤 의미로 서로 커넥트를 시키는 의미 있는 커넥션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소외되어 있고 또 외롭고 이런 사람들과 관계 맺기를 어떻게 하느냐, 그런 의미에서 이 코비드-19 팬데믹이라는 것이
back to basics in terms of what people value as important in our life.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을 다시 찾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것이 이제 가족일 수도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일 수 있고 또 그 휴먼 커넥션을 가질 수 있는 그러면서 이제 커뮤니티의 어떤 공동체성 같은 것으로 커넥트 될 수 있는 그동안 어쩌면 잃어버렸던 것들에 대한 그 어떤 베이직한 기본으로의 복귀 같은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문제를 접근해 보면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했습니다. 제가 이 그 생애 준비 전략을 Design for Our Later Life라고 여러 군데서 뭐 여기 지금 2012년 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만은 대강 이제 이런 의미로 우리가 고령화 시대가 되면 생애 준비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그 디자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준비된 노년은 아름답다. 그런 의미로 행복한 노후 준비의 차원으로 젊은 사람이든지 중년기 사람이든지 자기 삶에서 어떤 생애의 전략, 이 사람들이 집을 구할 때는 모델 하우스도 찾아가고 뭐 보고 하면서 자기 삶에 대해서는 모델을 가지고 또는 디자인을 해보고 이제 이런 것이 없이 그냥 무작정 닥쳐오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생애 준비를 하면서 준비된 노년은 아름답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고 이제 젊은 층들로부터도 노인들에 대한 생각, 노년기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강의를 하곤 했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 젊은 층들하고 얘기 나눌 때도 노령기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오기 때문에 노년의 주름살이라는 것은 인생의 장면들을 담은 추억의 창고다. 그러기 때문에 누구의 얼굴에도 예외 없이 주름은 진다. 그렇지만 이 주름이라는 것은 늙은 인생이 나날이 존중되어야 할 그런 필요 충분 조건으로서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들에게 늙지 않는 미래 모든 우리의 그 삶이 늙어가기 때문에 노인의 삶도 늙지 않은 이들에게도 우리의 미래의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공평하게 오는 것을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항상 이제 젊은 층들과 얘기를 나누기도 했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항상 그 세대가 공존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역시 비동시적인 것의 동시성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우리가 현재 삶이라는 것은 다양한 세대가 공존하고 있고 같은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일상적 경험과 특성들이 함께 체화되어가는 삶이라는 것은 서로 각기 다른 생애 주기별 역사나 사회문화적인 경험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같이 그 다른 것들이 공존할 때 어떻게 이 세대 공존을 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문제가 노인층의 문제를 접근을 해야만 함께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은 우리가 이제 노령층을 볼 때 생애 과정을 굉장히 분절적으로 연령 분절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부터 중년기, 노년기에 들어가는 연령별로 청소년기에는 교육을, 중년기에는 노동을, 그리고 노년기에는 여가를 이렇게 이제 분절적으로 연령 분절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교육이라든가 노동이라든가 여가라든가를 생애 주기별로 따로따로 뭐 해야만 되는 것으로 된 것을 이게 연령 통합적으로 봐야 되지 않는가. 이게 이미 95년도 라일리라는 사람이 에이지의 구조에 있어서 이 생애 과정을 연령 통합적으로 봐야 되지 않는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육이나 노동이나 여가도
청소년기부터 노년기까지 연결되도록 통합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생애 교육 과정도 성 연령 차별적인 구조가 현재까지 되어 있는 이런 구조를 성이라든가 연령을 통합적 구조로 바뀌어가야 되고, 남성 소득자 중심인 모델도 양성 소득자 모델로, 그리고 가부장적 가족형도 양성 평등형 가족 모델로, 그리고 생애 과정 품절형적인 것도 생애 과정 통합형으로, 이렇게 모든 그 생애 주기 전체를 걸치고 생애 교육 과정이라든가 삶의 과정을 궤적을 같이 가야 된다 하는 그런 프레임 속에서 노인 문제도 접근을 해야 될 것이고, 세대 간의 어떤 관계 맺기도 이런 맥락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이제 그 프레임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배경하에 제가 2004년에 그 책을 하나 출판했습니다. 그 당시에 책 타이틀을 에이지붐 시대라고 했습니다. 그때 2004년도는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기 2008년경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책 표지에 5분 전 시간으로 잡아서 고령화 사회가 되기 직전 2004년도에 책이 나오는데, 베이비붐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에이지붐을 이루게 된다, 그런 의미로 에이지붐 시대라고 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에이지붐이라는 말을, 그때 에이즈 환자들이 많을 때니까, 심지어 우리 여기 연구소의 회원으로 같이 계시는 서울대 보건대학원의 조병희 교수님이 제가 책을 보고는 에이즈에 대해서도 쓰셨냐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참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2004년도인데 이 연령 폭발 현상, 고령화 사회가 온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체감하지 않고, 뭐 일본 같은 경우는 그랬지만 그런 의미에 이제 저희가 베이비붐 세대가 에이지붐 세대가 될 때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우리가 직면하게 될 텐데, 이렇게 받게 되는 고령화 시대의 미래와 도전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 제기를 한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은 2004년에 출판했지만 제가 여기 소장이신 김익기 소장님하고 1999년부터 한국과 일본의 노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2년간 프로젝트를 같이 하는데 저도 참여를 했고, 또 그 책으로 출판되어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때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노인 문제를 좀 다루면서 이것저것 봤는데, 이 책 속에서 다루고 있는 것들이 이제 우선 거시적으로 에이지붐이라는 시대가 도래를 하는 시점을 이제 인구학적으로 노인의 인구의 비율이 10%가 넘어서는 그런 시점이 2008년도로 잡고, 국민연금 급여가 본격적으로 지급되는 시점이 또 2008년이었고,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불, 그때가 2002년도였기 때문에 2만 불 시대로 가는 것이 2012년이라고 할 무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이지붐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어떻게 저희들의 그 삶의 모습이 바뀔 것인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여전히 우리들의 늙지 않은 몸과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난다. 그래서 노인의 이미지와 정체성의 문제를 다룰 때 젊은 노인들의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데,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노인의 이미지는 가난하고 병약하고 또 소외돼 있고 외로운 노인들, 우리 전통적인 할머니들의 모습으로만 비추고 있는데, 이제 그 젊은 노인들이 나타나게 되면
그야말로 ageless body, timeless mind를 가지신 그런 그 노인들이라고 하기에는 노인이지 않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럴 때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성공적 노화. 당시만 하더라도 여러 얘기들이 많이 나온 부분입니다. Successful aging, 또 healthy aging, 건강한 노화, active aging, 여러 참여하는 노화, productive aging, 생산적 노화, 이렇게 이제 4가지 필라를 굉장히 축으로 하면서 여러 노년학을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노인 문제를 접근할 때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다가 2004년도에 책을 쓰면서 beautiful aging이라고 갖다 붙였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하는 beautiful aging은 이렇게 정의하기는 어려웠지만 어쩌면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시고 참 보기 아름답고 좋더라 할 때에 어떤 조화로운 그 하모니어스하고 또 모든 것이 균형이 잡히고 갈등하지 않고 뭐 하여튼 그런 것이 아름다운 상태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그 전체의 홀리스틱한 그런 의미로 저 나름대로는 이제 머리에 염두에는 그렇게 두었습니다. 이 책에서 우리가 고령 사회나 이제 저는 뭐 사회학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회 문제를 접근할 때 개인이라기보다는 어떤 인구학적인 변화나 전망을 통해서 사회 전체가 사회 구조가 바뀌는데 정치, 경제, 가족, 또 시장, 취업 구조, 노인 관련 산업 등 이렇게 급변하게 변화되는 그런 그 사회 구조적인 변화에 더불어서 변화하는 노인 상과 이미지와 노인의 문화, 그리고 이제 거기 더불어서 정책적으로 복지 수요가 증대하기 때문에 정책의 중요성, 이것이 이제 이렇게 꿰어서 함께 가야 되는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에이지붐 제너레이션이 들이닥칠 때, 폭발할 때 인구 배경은 어떨지, 복지 수요는 어떨지, 노인 이미지는 어떻게 변화하는지, 또 구조적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제 이런 데 대한 그 시각들을 중심으로 책이 묶여져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이런 것을 배경으로 해서 저희가 우선 노인들의 이미지만 보더라도 노년기에 항상 문제라고 생각하는 질병과 소외감과 빈곤의 문제가 에이지붐 시대에 변화하는 노인들은 석세스풀한 노인들, 헬티한 노인들, 액티브한 노인들, 프로덕티브한 노인들, 이제 이런 문제들을 그냥 한 그룹으로 노인이라고 65세 이상 혹은 60세 이상 노인층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young old도 있고 old old도 있고 healthy old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다양한 그 시각으로 그룹을 만들어서 접근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이지붐 세대라는 것을 이 사회문화적인 특성으로 보면 우리가 다양한 세대가 산업화 세대, 소위 산업화 1세대와 2세대, 그 다음에 베이비붐 세대, 그 다음 민주화 세대, 386 세대, 정부화 세대,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나 생활 양식, 문화, 기호 또는 인간관계, 효에 대한 생각, 가족에 대한 생각, 여성 참여 또는 사회나 국가에 대한 요구, 기대, 그리고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성장해가는 과정, 이게 너무 다양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게 그냥 한 시각으로나 또는 한 그룹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에이지붐 시대의 노인층의 니즈는 건강 상태가 양호하냐 아니면 불량하냐 또는 재산 수입이 중간이냐 아니면 많으냐에 따라서 이 층을 달리해서 접근을 해야 될 것이다. 뭐 실버 산업만 하더라도 부유하고 건강한 노인들은 소득이나 재산 관리의 니드가 필요할 거고 고급 노인 주거가 필요할 거고 다양한 여가 활동의 니즈가 필요할 것이고 반면에 건강하지 않은 그룹에서 같은 경우는
주거 요양시설 혹은 뭐 안정적인 생활 자금 확보 이런 식으로 그 정책 자체도 이제 굉장히 다변화되고 다양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여기 주로 교수님들이랑 우리가 이제 연구소니까 연구하는 그룹들은 에이지붐 시대가 되면 장수 생활 과학에 대한 연구도 그렇게 그냥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인구의 고령화 속도나 이렇게 진전해 가는 과정, 그리고 이제 복지 체계의 어떤 체계 시스템이나 조직, 그다음에 이제 환경적인 사회 환경과 자연 환경, 그다음에 이제 과학 기술의 발달이 어떻게 따르느냐 하는 문제인데 2004년도에 제가 책을 쓸 때는 과학기술이라는 것을 그냥 막연하게 테크놀로지 전체를 얘기를 했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그야말로 인공지능이라든지 디지털라이즈 됐다라든지 여러 가지가 우리 생활 세계의 의식 주락과 겹치면서 여러 가지 연구들도 되고 또 실제 생활이 굉장히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본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노인 산업이라든가 뭐 발전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코로나 시대 이후에 이 노인층들이 특히 시골에 있는 노인층들이 컴퓨터로 예약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직접 하지 못하니까 이중 삼중으로 전화 예약을 하고 또 문서로도 또 예약을 하고 직접 또 메일이 가가지고 딜리버 되었는지 확인하고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디지털 시대가 왔기 때문에 거기서 갭을 가지게 되면은 이게 이제 이 과학 기술의 영향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활에 막대하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맥락에서 제가 이제 그때 그 새 시대의 이런 장수 생활 문화를 선도해 가는 것들이 바로 제가 얘기하는 뷰티풀 에이징이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뭐 강연을 하거나 이제 강의를 할 때 이제 이렇게 한번 시도도 해봤습니다. 이런 새로운 시대의 장수 생활 문화라는 것은 우선 건강한 문화다. 그 다음에 이제 역동적인 문화일 것이다. 신바람 나는 문화, 체계적 문화, 참여하는 문화, 실용적이고 배려하는 문화, 향기 있는 문화. 제가 보니까 뷰티풀, 뭐 향기, 뭐 신바람 이런 걸 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런 개념들을 이 노화해가는 과정에도 좀 갖다 붙여보자 본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는 학제나 공동체 간 그 산학년들이 함께 윈윈하는 전략을 세워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세대들도 서로가 윈윈하고 뭐 지로섬처럼 한 사람은 뭐 루저고 한 사람은 위너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리시프로시티의 개념으로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을 그때부터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대학과 여러 가지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의 전략을 세워야 되고 또 실용성을 강조를 해야 된다. 특히 노인 문제 그 접근에 있어서는. 그리고 이제 세대의 경험을 존중하는 전략. 그래서 제가 조금 뒤에 설명하겠지만 사회자본이라는 것은 노인층이 가지고 있는 노인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맨날 뭐 복지 혜택을 받기만 하고 수동적인 혜택만 받아서 사회의 짐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그 고정관념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인이 갖고 있는 자본, 사회자본과 문화자본이 뭔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세대의 경험을 존중하는 그런 전략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인간과 기술과 생활 문화를 조화시키는 연구들을 해야 되고 또 새 시대 장수 생활 문화를 강조 생산하고 선도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제가 이거는 뭐 그냥 평소에 생각을 하고도 있었지만
마침 경북대학에서 장수생활과학연구소라는 거를 개소식을 하면서 그때 기조 강연을 해서 제가 이렇게 갖다 그동안 했던 거하고 연결을 시키면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이제 여기에 뭐 플러스를 할 게 있을까 좀 깊이 생각을 해봤는데 여전히 어느 곳에나 이제 relevant 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다른 세대들의 세대 경험을 중시하려면 우리의 세대별 특성과 세대 이해가 더불어 가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한편으로는 세대 연구를 또 제가 좀 한 것들을 갖다 연결을 시키고자 했습니다. 오늘은 뭐 세대 문제를 깊이 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자료로 우리가 쉐어한다고 생각을 해서 좀 젊은 학자들에게 나눈다는 의미로 제가 여기다 좀 갖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왜 세대 문제가 중요한가, 세대 담론에 대한 거, 그리고 급격하게 우리가 변동하면서 압축적 성장을 해온 과정에 한국 전쟁 분단, 뭐 군부 쿠데타, 광주 사태, 민주화 운동 또는 뭐 외환 위기, 월드컵 등 이렇게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급격한 소용돌이 속에 있으면서 개인의 개인이 경험한 역사적 사건이나 또 생애 주기에 어떤 단계에서 이런 경험을 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의식 구조와 행위의 양식을 굉장히 차별적으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세대에 의해서는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깔려서 이해가 되어야 역사 문화적인 경험과 관련시켜서 이해가 되고 또 접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국의 세대 담론에 대한 것들, 청년 담론, 신세대 담론, 뭐 정치적인 거, 또 그리고 또 생애 주기별로 이 역사적 경험을 언제 했느냐에 따라서 근대화 산업화를 유년기에 맞은 사람과 성년기에 맞은 사람, 또 386 세대 민주화를 청소년기에 맞은 사람과 또 뭐 외환 위기를 경험하면서 직장에 다녔던 사람들의 그 세대 경험은 굉장히 다르게 삶의 궤적에서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그 노인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접근에 있어서 세대 문제를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는 세대가 아니라 역사 문화적인 경험을 어떤 생애 과정에서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접근이 되어야 그 사람들이 만족한다든지 혹은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에 따른 정책을 펼칠 수 있지 않은가. 이제 여기에는 정보화의 수준과 소비의식에 대한 생각 또는 가족 가치에 대한 생각, 사회적 가치의 생각들 이런 것들이 다 함께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대 차이와 갈등에 따라서 세대별 특성의 차원이 뭐 여가에 대한 세대 가치가 다르고 또 일에 대한 세대 가치가 다르고 가족 가치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동안 우리가 세대 갈등과 세대 충돌의 양상까지 나타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대 문제를 사회학계에서는 많이 다루면서 이 세대 갈등의 영역과 세대 갈등의 축들이 특히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대가 이해 갈등이 되고 또 정보화 세대와 이 두 그룹의 그 꼰대들 또는 라떼네하고 하던 그런 가치 갈등과 이해 갈등의 관계 이것이 생활 세계에서 나타나고 또 사회 체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갈등의 영역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런 세대 간 충돌의 원인을 분석하고 우리가 이 세대 간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 공존의 해법을 모색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들이 이제 사회에서도 다루었지만 이거를 노인 문제로 이제 적용을 해서 세대 문제 해결을 이제 교육을 통해서 해결할 것인지 아니면은 연령 차별주의나 연령 통합주의나 이런
정신으로 해결될지, 그 이외에도 다양성과 포용성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런지 굉장히 이제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이제 어려운 문제들로 엮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노인들 세대와 또 젊은 세대들의 문제를 이렇게 유형화로 시킨 그런 우리 사회학계의 한국의 세대 문제를 다룬 박재영 선생님은 그 노인 세대 특성에 대해서 비판하는 정도가 강한 사람과 젊은 세대가 비판이 강한 사람에 따라서 노인 세대가 저기 강한데 젊은 세대들이 비판을 약하면 청춘 예찬형 또는 현실 수용형, 뭐 현실 수능형 이런 그 패턴으로 다루는 그런 연구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세대 문제에 제일 극명하게 나타나는 표가 만화로 된 그림이 하나 있어서 제가 들고 왔습니다. 이 노인 세대들은 누구와 같이 살고 싶으냐, 가족이 함께 가족이 돌봤으면 하는 것은 10명 중에 7명, 10세대 중에 7세대는 동거를 했으면, 이 사진이 2004년도에 책에 실은 것이니까 벌써 그 이후는 굉장히 달라지고 이제는 혼자 사는 노인들, 지금 같이 사느냐 뭐 동거하느냐 따로 사느냐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며느리들은 10명 중 9명 따로 살고 싶다고 하고 부모 세대들은 같이 살고 싶다고 하고, 이렇게 이제 세대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히 노인을 돌보면서의 문제입니다. 주거에 있어서 더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가 이제 에이지 붐 제너레이션을 책에서 다뤘는데, 마침 그때 같은 2004년도인데 보건복지부의 용역 과제가 제가 책임을 맡고 다루게 된 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당시 고령화 정보화 시대에 신효문화 실천 방안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를 했습니다. 효문화를 그러니까 새로운 의미의 효문화가 가능한지, 그거를 실천을 하려면 어떻게 연결을 할 수 있는지, 그 보고서에 저희가 연구를 하면서 우선 효의 개념에 대해서 그 전통적인 개념에서부터 중국과 일본과 동양의 개념, 또 서양에서의 그 부양의 의미,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리터리처 리뷰를 통해서 외국에 관련된 효 정책 또는 한국에서의 효 관련 정책과 실천 프로그램 같은 거를 다 연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저희들이 새로운 의미의 효 문화 실천 방안의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몇 가지 제시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 새로운 의미의 효 문화를 실천할 수 있는 어떤 프레임으로 세대 통합 공동체가 이루어져야만 새로운 의미의 효 문화가 가능할 것이다. 이제 우리가 부양의 문제 같은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데 이제 이 가족 공동체의 의미가 혈연을 넘어서는 가족 공동체다. 그래서 세대 통합 공동체를 얘기를 하면서 뭐 동네 할머니는 뵈러 가려면 뭐 외할머니든 친할머니든 시골에 뭐 명절에 한번 가는 그런 정도밖에는 없지만, 동네 할머니,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동네 할머니들은 항상 가까이 만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할머니들 제너레이션을 그랜페어런팅에 그 훈련을 시켜서 뭐 좀 그 체계적으로 뭐 하루 내내 이제 자기 손자녀를 돌보려면은 힘들지만은 이거를 이제 훈련을 시켜가지고 2시간이면 2시간, 3시간이면 3시간 이렇게 이제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서 동네 할머니 애들도 돌보기도 하고 뭐 또 갔다 오는 어린이들을 뭐 좀 테이크케어도 해주고, 이러는 의미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시를 하면서 혈연을 넘어서는 세대 통합 공동체,
가족 공동체를 제시를 하면서 새로운 의미의 효문화의 실천 프로그램으로 구체적으로 가정과 학교를 연계하는 프로그램 제시, 그리고 지역사회와 단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기업과 함께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매체를 활용해서 이런 신효문화 보급 및 확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데 대한 방안을 연구한 것이 이 신효문화 실천 방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세종문화회관에서 저희가 공청회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그 신효 문화를 얘기할 때 그 당시에 2004년도에 무렵에 신문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어머니를 치매에 걸린 어머니라고 뭐 백화점에 주차장에 어머니를 버려두고 왔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신문 기사에도 종종 있었고, 제가 그 당시에 저희 동생이 그 필리핀에서 있을 때 가니까 공항에 모시고 가가지고는 어머니를 공항에 두고 가족들이 도로 한국에 왔는데, 거기 있는 분이 찾으러 그 어머니를 그렇게 페류나처럼 했다고 한국에 와가지고 그 교포한 사람이 난리를 쳤다는 그런 사연도 있고, 그래서 이 절연각서를 쓰는 자식들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정말 병원이든 복지시설이든 버려지는 부모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또 아버지 아파트를 뺏고 잠적을 했다라든가 여러 가지 사건들이 한창 떠들썩하게 하던 그런 무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적 의미의 효와 또 이런 그 효의 바탕에 깔려져 있는 인본주의나 또 세대 간의 조화를 위한 절충, 또 평화 공존 뭐 이런 의미로 우리가 효를 어떤 식으로 디파인 할 수 있겠는지 보면서, 효를 행동적 효의 차원과 정서적 효행의 차원과 가족적인 그 의미의 그 효의 차원을 나누어서 이 효에 대한 연구들과 다시 또 현대적인 의미로 이제 효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를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연구로 통합을 해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효 문화는 개인과 가족과 지역 사회와 국가가 함께 모색해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될 것이라는 것으로 생각을 했고, 또 부담과 갈등의 세대관계 패러다임이 아니라 긍정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노인을 일방적 부양 수혜자로서 노인에 대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함께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뭔지를 생각하면서 프로그램을 짜야 된다. 그래서 효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윗사람이 아랫사람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고 쌍방적으로 주고 그 아랫사람을 사랑하고 윗사람을 공경한다. 이제 이런 패러다임으로 혈연을 넘어선 가족 공동체, 세대 공동체를 얘기를 하면서 젊은 세대들에게 줄 수 있는 거, 또 노인 세대들에게 줄 수 있는 것, 젊은 세대들 받을 수 있고 또 노인 세대 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뭔지를 이제 모색을 하면서 우선 세대 신효 문화는 쌍방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상경하애라고 표현했습니다만은 아래 사람을 사랑하고 위 사람을 공경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그리고 이제 서로 어떤 한 방향으로서 폐쇄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유연하면서도 매트릭스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있을지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실천 과제를 우선은 기관, 그러니까 가정과 학교와 지역사회, 국가를 연계를 하려면 기관에 따라서, 그 다음에 발달 단계별로, 그 다음에 효 교육의 목표별로, 또 효 교육의 실천하는 과정별로, 또 수행하는 기관별로 실천 과제를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만들려고 해봤습니다. 이렇게 세대 공동체 교육을 하기에는 우선 통합적이어야 되고 지속성을 가질 수 있고 관계성, 자율성, 체험할 수 있는 원리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이제 그 인터제너레이셔널 파트너즈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세대 공동체 교육과 봉사 학습 이런 것들 함께 하면서 Learning and Growing Together라는 구호를 만들었습니다. 함께 노인들이 교사로서 보조교사로서 혹은 프로젝트를 통해서 세대 공동체가 함께 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노인과 청소년이 짝을 이루어서 회상 집단, 과거와 현재를 회상하면서 역사에 대한 얘기를 한다든가 장기 자랑을 통해서 혹은 또 뭐 편지 쓰기를 통해서 그 역사를 자연스럽게 혹은 또 자연스럽게 집안의 가문에 대한 얘기라든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세대 공동체 프로그램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조상 숭배를 어떻게 하는지 사례를 찾는다든지 시를 서로 낭송한다든지 또 효도 숙제를 내어서 부모님 발을 씻겨드리고 감상문을 쓰게 한다든지 이건 학교 차원에서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노인에 대해서 발표를 시켜본다든지 그 동네 할머니나 동네 할아버지 연결시켜서 말벗이 되게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뿌리 찾기를 돕는다든지 뭐 또 가족 신문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등등을 구체적으로 저희가 많이 제시를 하였고 그 당시에 오늘 우리 이제 의원님 안 들어오셨는데 구체적으로 커뮤니티 지역사회 단계에서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들 또는 복지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1, 3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거 또 동네 사랑방 같은 데서 함께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봤고 그다음에 이제 세대통합 청소년 봉사대 구체적으로 구로 같은 데서 하고 있는 것들도 통해서 청소년이 상호 보완적으로 노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그리고 어르신들과 청소년들의 교류를 통해서 공동체 의식도 함양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결망을 형성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거를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야말로 혈연을 넘어서는 가족 공동체를 얘기를 했고 이 노년기 준비 교육에 이것은 이제 젊은이에게도 필요하고 노인들이 되기 위해서도 인생 과정의 설계와 준비 과정에 꼭 이런 부분도 함께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세대 통합을 위해서는 청장년 세대의 의식과 의식의 변화와 인식의 변화가 너무 중요한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허들로 우리에게 장애 요소가 있는데 노인들이 무엇을 줄 수 있느냐를 조금 강조를 해야 되지 않느냐. 맨날 이제 노인들은 받기만 하고 집만 되고 이제 이런 의식보다는 그 이미지를 빌드업하기 위해서 새로운 그러니까 청장년층이 볼 때도 우리 노인들이 무엇을 나에게 주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는 그런 교육들도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목적이나 교육 주체별 생애 교육을 통해서 노인에 의한 자신을 위한 생애 준비 교육이 필요하고 노인에 의한 가족을 위한 생애 준비 가족에 의해서 노인 이해를 하고 또 노인을 위한 준비 노인에 의한 노인을 위한 노인의 교육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젊은 층이 하는 것들도 있지만 노인이 하는 것들 이런 것을 어떻게 연계를 시켜서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연계할지에 대해서도 이것이 이제 다양한 맞춤형 교육으로 이 세대를 이어서 나가야 될 것이다. 그리고 유연적이고 매트릭스적임과 동시에 그동안 너무 종적이라든가 좀 개인 중심적이고 일방적인 것을 조금 의사소통을 하면서 쌍방적이고 매트릭적으로 나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이것이 그 싱가포르에 있는 뭐 제가 친구가 있기도 했습니다만은 싱가포르 사회에서도
특히 효문화라는 그 제목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저를 초청을 해서 뭐 강의를 하기도 하고 자기네들하고 워크숍도 하고 자기네들 팔리시에도 이렇게 도입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뒷부분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싱가포르 국립대학에 있던 그 친구 폴린이라는 친구는 아예 research on successful aging이라는 연구소를 만들어서 굉장히 지금 코로나 시대 이후에 그 older Singaporean을 어떻게 할 것이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또 젊은 세대들과 디지털 앰베서더라고 그래가지고 젊은 세대들을 디지털 그 노인들에게 디지털 앰베서더로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 1000명을 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각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특히 접근하는 것은 노인들의 loneliness,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해 줄 수 있겠는지 하고 그다음에 노인들과 어떻게 커넥트 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을지를 젊은 층들이 디지털 앰베서더가 되어서 함께하는 전략을 요즘 세우고 있다. 그래서 그때도 이게 이제 2012년이니까 벌써 10년도 전 얘기인데 그때도 이제 우리가 말하는 필리아 파열이 그 효에 대해서 어떻게 연결을 시킬 수 있는지 많이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때 91년도에 노인을 위한 UN 원칙이라는 것이 채택이 되었는데 노인은 독립하고 참여하고 보호받아야 되고 자아실현과 존엄성의 문제 이것이 이제 노인을 위한 어떤 UN 원칙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노인이 독립해서 일할 기회가 잘 없고 참여할 수 있거나 뭐 보호도 충분히 받지도 않지만 노인의 자아실현 문제, 존엄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뭘 할 수 있겠는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고령화 시대의 행복방정식이라는 그 삼성 사회정신건강연구소에서 하는 심포지움에서 한국인은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고령화 시대의 행복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다룬 그 컨텐츠 내용을 여기 리스트를 해봤습니다만은 현실로 다가온 100세 장수 시대에 유병 장수의 불안과 낙제 수준의 노인복지다. 100세 시대는 오는데 은퇴 준비는 낙제다. 회색 쇼크, 디스토피아의 시대가 왔다. 고령화 시대의 경제적 파장과 세대 간 일자리 경합. 노인은 사회적 부담인가 사회적 자본인가. 임 교수님 지난번 말했지만 이때가 2013년에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에이지붐 시대 노인 정체성과 불안한 노후와 그 위기의 베이비붐 제너레이션 그러면서 제가 이제 자조복지라는 셀프 웰페어 자기 스스로 만든다 해서 자신이 만드는 조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셀프 크리에이팅 웰페어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복지 웰페어도 참여해서 자기가 좀 만들고 그다음에 뭐 매칭해서 국가도 도와주고 해야지 무조건 그냥 받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의미의 자존심 살리기 그러니까 자조복지를 통해서 자존심을 살리고 사회 큰 어르신으로서의 정체성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겠는가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것이 그때 심포지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저희가 책으로 나왔는데 그때 그 당시에 그 발표문에 제가 그 어태치를 한 것이 동경대학에 있는 고령사회연구회에서 그 보고한 게 동경대학 정책비전 연구센터라는 데서 장수사회 실버 뉴딜이라는 그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나온 것을 제가 어태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령사회를 향해서 통합적 기술 개발의 내용을 이렇게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업계, 학계, 관공,
어떻게 이런 게 연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건강평가 또 활동하는 지원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제런톨로지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그런 전체적인 시각으로 접근을 했고 실버 뉴딜이라고 장수사회 실버 뉴딜 그 고령사회 종합연구가 되고 있었던 거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때 10가지 플랜 로드맵을 제시를 했는데 그때도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 따르지도 못할 때인데 일본에서 제시한 거를 제가 이제 소개를 하면서 그때 발표를 중심으로 논문으로 나왔습니다. 책이기는 했는데 한국인 누구인가라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나온 책에 제가 쓴 챕터는 기본은 뭐 대강 비슷하지만 100세 시대 축복인가 재앙인가라는 타이틀로 논문을 썼습니다. 그때에 이제 조금 다른 거는 그러니까 100세 장수 시대가 꿈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왔다. 근데 오래 살고 싶어도 무병장수의 꿈은 있지만 유병장수의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의미로 이제 책을 쓰면서 불안한 노후다. 그 당시만 해도. 그래서 우리가 자조복지를 통해서 어르신으로서의 정체성 그러니까 사회 큰어르신이 되어야 되는데 자존심을 지키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는가 이제 이런 거를 강조를 했습니다. 이제 그 논문 책 안에 한 2가지 강조를 하고 있는 게 능력 있는 노인들도 다양해지면서 우선 능력 있는 노인들 생산적인 노화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회가 지금 2가지 크게 2가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노인들이 취약해서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동정적 연령차별주의, compassionate ageism, 그러니까는 연령차별주의인데 이거는 이제 동정적으로 노인은 가난하고 취약하니까 너희들은 사회에 의존할 수 밖에는 없고 차별받고 그래서 무슨 자원이라도 좀 받을 자격이 있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노인을 보는가 하고 다른 한편은 노인을 젊은이에 비해서 오히려 풍요롭고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이것을 빙스탁이라는 사람이 희생양 논리로 위장한 연령차별주의다. 스케이프고트 에이지즘이라고 해서 극단적으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존재로 본다는 거예요. 이제 노인들을. 그래서 오히려 노인들은 궁핍한 집단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보다 오히려 이 사람들은 사회보장급여를 지불하기 위해서 노동해야만 자기네 젊은 사람들은 사회급여를 받기 위해서 막 노동을 해야 되는데 이 노인층은 여행이나 골프, 브릿지 게임만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엘리트 집단이다. 이렇게 2층으로 보는 고정관념을 노인에 대해서 갖고 있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노인들이 이제 어떻게 이런 이미지에서 극복하고 고정관념이 아닌 의미에서 성공적 노화를 향해 갈 수 있겠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힐텍을 활용한 새로운 복지 모델이라는 것을 국가발전과 힐링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힐텍이라는 게 힐링 테크놀로지인데 즐거운 일거리나 일자리를 창출해서 스스로 복지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를 연계하면서 이제 예를 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노후 보장 시스템을 자조복지로 활용할 수 있겠는지 그때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되자마자였기 때문에 이 자조복지 모형을 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전국 여교수 연합회 회장을 할 때라서 이 그 국가 발전과 힐텍 포럼에 건의한 내용을 가지고 그 노인들을 어떻게 노인들을 자영하는 그런 그 공동체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네 셀프
웰페어를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돈을 창출했는가, 에너지 산업하고 연결을 시켰고, 또 싱글맘 프로그램 같은 거, 그래서 여성들이 할 수 있는 몇 가지 프로그램을 국가 전략으로 어답트를 해주기를 바라면서 건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그냥 단순하게 뭐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전략을 어떻게 짤 수 있을지 생각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창조적 노화라는 그 글을 현외성 선생님이란 분이 전에 경남대 교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조적 노화에 대한 글인데 나중에 저희가 이 핸드아웃 그 PPT를 같이 공유해서 올리면은 한번 읽어보시면은 그 내용은 뭐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은퇴를 하면서 사실은 뭐 논문을 쓰거나 이제 그러지는 않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이 발표를 하려고 노인 문제를 조금 이거와 관련된 부분의 논문들을 몇 가지 추려서 이 빨간 걸 한 것이 이제 방금 언급한 부분입니다. 여기 우리 연구소 회원님들 계신 분들이 다 연구 활동을 하시는 특히 이제 젊은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저희가 이 자료를 좀 쉐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 리스트를 좀 했습니다. 제가 전공은 의료보건사회학을 했기 때문에 노인의 건강 문제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도 좀 접근을 했고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 문제도 다루고 세대 문제를 다루고 이랬기 때문에 에이지붐 제너레이션의 도전과 전망 또 가족 부양의 한계점이라든가 이런 세대 통합 공동체로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같이 의논을 하면서 좀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뭐 논문을 쓰거나 그러진 않지만 지금 여기 김익기 교수님이라든가 정봉 장관님이라든가 다 그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다 훤히 꿰고 계신 분들이니까 이제는 어떤 패러다임을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패러다임 같은 거를 제시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제 젊은 선생님들이 혹시 관심이 있었다면은 지난 얘기들을 보실 수 있으라고 리스트를 했습니다. 최근에 바로 지난 2주 전에 이화대학교 연령통합연구소 정순들 선생님 원장인데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우리 여자 교수님들하고 함께 뷰티풀 에이징 프로젝트를 저희들이 꾸미면서 여성 노인들에 대해서 접근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3년 주거를 하는 분, 복지를 하는 분, 저는 또 사회학을 했고 또 간호하는 분, 또 음악, 아니, 심리학, 또 뭐 이런 분들이 함께 여성 노인들 문제를 접근을 하는데 이제 다양하게 그 생애 주기별로 접근을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룹이 탄생을 했고 또 연령통합연구소도 정순들 선생님하고도 뭐 프로포절도 같이 쓰면서 제가 세대 통합을 일찌감치 얘기했고 저보다는 후배 선생이었는데 마침 그래도 이화대학의 연령통합연구소가 되었는데 지난 2주 전에 그 학술대회에서 다루어진 논문 중에서 일본 선생님이 한 분 발표를 하시면서 일본의 Japan Society of Intergenerational Studies라는 학회 그 학술단체 그러니까 세대 간 교류의 학술단체가 있다는 것을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이 선생님이 카주 시게라는 선생님인데 이 선생님이 부회장이시래요. 그래서 그 선생님은 intergenerational exchange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자기 이름이 화자, 평화할 때 화자를 쓰고 이룰 성자를 쓴다. 그래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자기는 교육이 전공인데
그 사범대학 출신 교육 전공이지만 이렇게 인터제너레이셔널 그 연계를 하는 학회에 일하고 있다 하면서 일본의 그 세대 간 교류 학회라는 것을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본 교류 학회는 올해에 12회 전국 대회를 한다 그러면서 이게 그 만들어진 것은 2010년에 만들어졌대요. 그래서 이미 일본에서도 이 Intergenerational Exchange in Japan, 그러니까 그것들이 차츰차츰 뭐 그러니까 Generation United라는 그런 단체가 1986년부터 있고 그 이후에도 간사이 같은 데서는 Intergenerational Study Association 이런 게 성립됐다가 이제 아카데믹 학회로 발족한 게 2010년에 되어서 여기 이제 보시다시피 저널도 만들고 저널도 퍼블리시를 2010년부터 했대요. 11년부터 했대요. 그래서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 거를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저널에는 인터제너레이션 문제를 다루는 게 30편, 예를 들면 또 엘더리를 다루는 게 14편, 또 이미지 오브 더 엘더리가 8편 뭐 이런 식으로 자기네 소개도 하고 또 이 소사이티 5.0이 되면 어떤 식으로 노인 문제를 다루면 좋겠다. 그래서 인터제너레이셔널한 익스체인지를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다. 그런 거를 자기네들이 연구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거기에 스페인에서 오신 분과 이태리에서 오신 분들도, 이태리에서 오신 선생님은 보건학 쪽에 연구를 하시면서 National Institute of Aging 뭐 이런 연구를 하시는데 건강과 관련해서 코로나 때문에 건강과 관련해서 또 에이징 이슈를 다루고 있었고 또 그 스페인에서 온 선생님은 그 디파트먼트가 Intergenerational Studies의 체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뭐 스페인이나 일본이나 Intergenerational Studies라는 게 벌써 만들어져 가지고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이나 팔리시들을 다루면서 이게 Bridging Family Society Gap Through Programs and Policies 이런 거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곳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어서 저희도 이제 차제에 뭐 물론 사회학이나 여러 분야에서 하고는 있지만 노년학 안에서도 인터제너레이셔널 스터디즈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우리가 조금 이렇게 만들어서 교류도 하고 또 이거는 이제 인터내셔널한 뿐만 아니고 내셔널, 리저널, 로컬 뭐 이런 단계로 접근을 하면 여러 문제를 인터제너레이셔널 스터디즈를 해나갈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 스페인 학자가 이게 콜라보레이션을 강조한다. 또 correlation, connection, together, 뭐 solidarity, communication 뭐 이런 것들을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 다 됐습니다만 제가 조금만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제 캐나다에서 Future of Goods라고 아마 여러 가지 그 팔리시에 대한 거를 웹에다 띄우는데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이 젊은 사람들을 통해서 영 소셜 임팩트 리더들이 오히려 멘토가 되어서 어른들에게 이게 리버스 멘토링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멘토라 하면은 윗사람이 아랫사람, 뭐 선생님이 제자들, 학생들 또는 노인이 뭐 젊은이들에게 하는 걸 멘토라고 생각하는데 이 리버스 멘토링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제는 들고 와야 되겠다. 그러니까 시니어 리더들이 오히려 이 소셜 임팩트를 만드는 영 제너레이션의 리더들에게 배우고 또 뭐 어떻게 또 좀 멘토를 받아보고 그래서 점점 더 젊은 사람들의 경험과 또 그 사회적인 영향력 그런 데 대해서도 민감하게
알아갈 수 있어야만 되지 않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지금 직접 하고 있는 이 젊은이들은 20세가 안 된 젊은이들이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요즘은 뭐 1인 기업들도 하고 인터넷 비즈니스도 하고 뭐 세계적으로 뜨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주로 이제 디지털 컨버세이션이라는 걸 중시하고 영 소셜 임팩트 리더스를 이제 다루고 리버스 멘토링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지금 이제 캐나다 같은 데서도 영 제너레이션의 이 젊은이들과 어떻게 노인층들과도 연계를 시키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축은 디지털 에퀴티에 대한 거고 이제 한 가지 축은 영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영 리더즈 임팩트를 만드는 소셜 임팩트 리더들을 어떻게 함께 교류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우리도 같은 문제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에퀴티라는 것이 여러 소셜 섹터들에 따라서 디지털 문화에 대한 것들 또 액세서빌리티에 대한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을 다루는 부분인데 이거는 캐나다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이제 함께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싱가포르에 이제 제 친구가 오래 전부터 함께한 친구가 이제 이 로사라고 이름 붙인 그러니까 Research of Successful Aging입니다. 그래서 에이징 싱가포리안에 대한 그 웰빙을 다루는데 두 가지, 그러니까 디지털 갭을 어떻게 가깝게 줄이느냐 하는 문제하고 dealing with loneliness, 그러니까 노인 문제를 이 두 가지 축으로 다루면서 디지털 앰베서더를 1000명쯤 다루는 것들하고 한 가지는 포커스 그룹으로 패널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 이제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세대를 55세부터 75세까지의 그룹을 7그룹의 포커스 그룹으로 해서 패널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이제 그 사람들의 니드를 팔로우하면서 젊은 사람들과 정책으로 연계한다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석세스풀 에이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소개를 하면서 이게 저희들이 이제 그러니까 싱가포르 매니지먼트 유니버시티라는 곳으로 옮겼는데 이제 석세스풀 에이징까지는 다들 얘기를 하고 또 액티브 에이징을 얘기하는 데도 있고 이제 이렇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만 하더라도 동양 문화권이고 또 중국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네들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 코비드 팬데믹을 오히려 어른들 그러니까 올더 제너레이션 어른들 가운데는 이걸 이노베이티브하게 어떻게 여러 프로그램 팬데믹을 이노베이티브하게 이제 극복해 나가는 그런 케이스들도 발견한 거를 제시를 하고 있고 또 생각보다는 그렇게 나쁘지 않게 헤쳐나가는 것들 그런 사례들도 얘기를 하게 됐고 특히 이제 소셜 서포트 특히 이웃 간의 네트워킹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가는 것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들도 이제 앞으로는 인터내셔널 연구들도 서로 좀 교류를 하면서 특히 팬데믹, 엔데믹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그러니까 줌으로들 연결하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제 노인층으로 액세서블하게 그러니까 디지털 에퀴티를 줄여나가는 방법과 심리적인 웰니스에 대한 것들이 이제 지금 팬데믹 이후에 모든 나라들에서 접근하고 있는 방법 같으니까 우리도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인터제너레이션한 접근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으로 몇 가지 좀 생각되는 대로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뷰티풀 에이징을 얘기를 하는데 마침 친구가 이런 시를 보내왔습니다. 아름답게 나이 들게 하소서. Let me grow lovely라는 시였는데요.
이 베이커라는 캐리 베이커라는 사람 쓴 시를 마지막으로 들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Let me grow lovely, growing old. So many fine things to. 아름답게 나이 들게 하소서. 해야 할 좋은 일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레이스와 상아와 황금 그리고 비단도 꼭 새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래된 나무에 치유력이 있고 오래된 거리에 영화가 깃들듯이 이들처럼 저도 나이 들어감에 따라서 더욱 아름다웠게 하소서라는 이 캐리 베이커라는 사람의 시입니다. 근데 이보다 더 가슴 뭉클하게 하는 아름다운 시는 우리 그 장영희 선생님 숙대 일찍 타계하셨지만 이분이 번역을 하셨습니다. 아까 그거는 요거는 영미산책에서 이 선생님의 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청춘은 아름답습니다. 그 팽팽한 피부와 나긋나긋한 몸이 그 순수한 희망이 그 뜨거운 정열이 그들의 아픈 고뇌조차도 가슴 저리게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청춘이 아름다운 것은 이제 곧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봄은 아름답지만 곧 사라지는 것과 같이 하지만 여름, 가을, 겨울 모두 다 아름답고 화려한 계절입니다. 아름답게 늙어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되돌릴 수 없는 청춘에 집착하지 않고 지금의 내 계절을 받아들이면 아름답습니다. 육신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영혼의 아름다움을 볼 줄 아는 눈은 아름답습니다. 이제껏 호두껍질 안에 가두어 두었던 내 마음을 내 이웃, 아니 온 세상을 향해 여는 모습은 참 아름답습니다. 네, 뉴욕에서 온 세상에서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 너무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